책가방 안에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자와 남자 어린이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한국으로 출국하기 1년 전에 암으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질랜드 매체 스터프는 현지 시간으로 27일 경찰 수사와 관련해 이같이 전하면서 숨진 아동은 여자와 남자 어린이로 각각 2009년과 2012년에 오클랜드에서 서울 출신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5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백승주였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국민의힘이 연찬회를 열고 우리는 하나라고 강조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해서 파이팅을 외쳤죠. 하지만 그 직후에 당은 지금 그야말로 붕괴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이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거의 다 받아들이면서 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죠. 자, 국민의힘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당의 입장을 논의한다는데요. 법원의 판결 이후 또 앞으로의 당 대처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만 이 국정 현안에 집중해야 할 여당이 대혼란을 겪으면서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참 큽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출발하죠.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유가연 캐스터. 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에 선선한 공기까지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날씨입니다. 게다가 이른 성묘길에 오른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 고속도로 매우 혼잡합니다. 경부선 부산 방향 오산에서 남사까지도 답답한데 무엇보다 안성 분기점부터 옥산까지 44km 구간 밀립니다. 옥산 분기점 부근은 반대 서울 쪽으로도 차가 많고요. 대신 중부선을 택하더라도 남이 방면으로 하남 분기점부터 경기 광주 분기점까지 19km 구간, 충청권 진입해 진천과 오창 부근에서 다시 10여 킬로미터씩 밀립니다. 평택 제천선 제천 방향도 평소보다 더 밀리는데요. 서안성부터 남한성 지나 안진터널 빠져나가기까지 거의 다 막히고 있고요. 영동선 강릉 방향 신갈 분기점에서 양지터널, 호법 분기점부터 여주 휴게소 부근까지 밀렸다가 강원권 원주 분기점 부근에서 다시 브레이크 밟습니다. 서울 양양선 양양 쪽은 그래도 강일에서 화도까지, 다시금 남춘천에서 춘천 분기점 부근까지의 정체만 감안하면 되겠습니다. 차가 많은 만큼 곳곳으로 사고도 많으니까요. 안전거리 넉넉히 두고 이동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유가연이었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법원 판단. 처음에 일보 속보 이러면서는 가처분 각하 이렇게 나와서 그러더니 좀 있다가 내용을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사실상 다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의 완승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대표가 비대위가 무효라면서 주장했던 핵심 주장이 받아들여졌는데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한 근거는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그거였잖아요. 예. 근데 이 전 대표는 당이 실제로 비상 상황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을 위해서 비상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놓는 가짜 비상 상황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주장대로 비상 상황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요? 국민의힘 당원을 보면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있으려면 당대표 권위
또는 최고위원회 그 기능 상실에 준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대표 거리라는 하나의 조건, 그리고 최고위 기능 상실이라는 또 다른 조건, 이 두 조건 중에 하나에 해당을 해야 비상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첫째 조건, 당대표 권위 같은 경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스스로 이전 대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당시에 이전 대표가 완전히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인 권위 상태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다. 사고 상태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예. 그 근거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이 당대표 직무 대행을 맡았던 거죠. 그랬죠. 그때 이미 권위가 아니라는 것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스스로 인정을 한 거라고 법원은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런 정의 내림 그 자체가 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그 근거가 된 거죠. 스스로 재발을 찍은 거죠. 그리고 이건 그 당시 당의 실무 조직에서 그런 유권 해석을 내린 거거든요. 예, 실제 그 조직국에서 그렇게 기조국에서 그렇게 내리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둘째 조건, 최고위 기능 상실의 경우에는 비대위 전환하려는 측은 그 배현진 최고위원 등이 이 사퇴 의사를 일제히 밝혔잖아요. 예. 그러면서 최고위의 과반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해서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은 이런 주장도 앞뒤가 안 맞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비대위 전환을 위한 의결을 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의결이라는 것 자체가 최고위의 핵심 기능인데 기능 상실이라고 주장을 하고서는 핵심 기능인 그 의결권을 행사를 한 거죠. 예. 이것도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자승자박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법부가 이 정당의 내부 문제, 정치적인 문제는 잘 개입을 안 한다. 예. 정당의 자치 권한을 인정해서 개입 안 한다 그랬었잖아요. 예. 이번에는 왜 개입했는지 법원이 또 상세히 밝혔죠. 예. 이른바 사법 적극주의라는 건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도 가처분 시청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종교 사안이라면서 대부분의 기각 또는 각하를 하는데 교회를 자녀에게 정당한 절차 없이 상속하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사법부가 개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아요. 이번에도 결정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법원은 비대위 전환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서 존중한다라고 우선은 밝혔는데 예.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당 활동의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전환은 문제가 있는데 그 정도가 좀 심했다고 사법부가 본 것이죠. 예. 물론 이런 전반의 상황을 보면 사법부가 정치에 이 목줄을 쥐고 있는 상황인 건데 물론 정치인들이 자초한 거긴 하지만 이런 정치의 사법화를 그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아무튼 법원의 판단은 내려졌고 이제 예. 그 정치적 의미를 좀 분석해 봅시다. 예. 비대위 전환을 주도했던 친윤계 이른바 친윤석열계 입장에서는 상당한 치명타인 거죠. 그렇죠. 법원 결정문을 보면 비대위 전환은 정당 민주주의에 반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민주주의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예. 여기에 당원, 정당법, 헌법까지 언급하면서 위반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대위 전환 전 과정에 있어서 반민주주의적인 부분이 있고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 예. 이번 사법적 판단으로 친윤계는 사실상 정치적인 명분을 잃게 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건데.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자칫 책임론이 윤 대통령에게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라고 텔레그램을 보낸 거가 이 유출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비대위 전환이 가속화됐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전 대표 측이 비대위 전환에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다라는 의심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의심뿐이 아니라 그런 주장을 많이 했죠. 예, 사실 그런 주장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사실상 이게 결국에는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서 윤 대통령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예. 반면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 1월 대표직 복귀 가능성이 우선 열렸고 이런 실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정치적 정당성이라는 과실도 얻은 상황입니다. 예. 그는 이 전 대표는 법원의 판단에 감사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할 건지 참 혼돈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연찬회를 다녀왔는데 어제 연찬회가 끝나고 천안에서 오전 11시 30분쯤 의원들이 버스를 타고 떠났어요. 예.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20분 뒤에 가처분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원들이 타고 있던 버스도 웅성웅성하면서 서로들 막 논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겠죠. 예, 정말 대혼돈 상태인 건데 주호영 비대위는 출범한 지 열흘 만에 좌초될 위기인 거고 국민의힘은 우선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어제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상황도 상당히 이제 불확실성이 엄청 큰 건데 이 이의 신청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또 당 상황이 바뀔지도 모르고 어제 나온 거는 가처분 신청이었던 거잖아요. 예.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데 이 결과가 또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또 예상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의 신청은 같은 재판부에서 심의한다니까 아마 예.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그러고 예, 그렇죠. 본안 소송은 1년 걸린다잖아요. 예, 너무 오래 걸리죠. 그 전에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복귀하든지 어쨌든 정치적 결론이 날 테니까 예. 본안 소송 결과까지 볼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예. 당장은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 체제를 어떻게 꾸려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지금 좀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열려 있는데 예. 왜 그러냐면 가처분 결정이 이번에 나온 가처분 결정이 좀 오묘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어제 가처분 결정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만 명령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외에 비대위를 어떻게 하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한 명만 어떻게 하라는 거고 그 나머지 조직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는 건데 예. 이를 토대로 현 국민의힘 지도부는 주호영 주호영 위원장만 직무가 정지된 거고 나머지 비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도 그대로 가는 거고 다만 주호영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당대표 사고 때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을 하듯이 예. 이번에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고 본안 소송 때까지 그대로 비대위 상태로 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이준석 대표 측 변호인들은 이번 결정의 핵심은 비상 상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이 때문에 비대위라는 게 애초에 근거가 없었다. 그래서 비대위는 없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오후 4시에 국민의힘이 토요일인데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거든요. 예. 여기에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나아갈지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의원총회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우선은 앞으로 어떻게 당을 운영할 건가 이게 가장 많이 논의가 될 거지만 여기에 더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걸로 보입니다. 법원 결정문을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충수를 둬서 이 상황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 책임론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오늘 의총에서 많이 나올 거고요. 어제 몇 명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 오늘 그런 얘기를 의총에서 할 것이다 공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반면 이런 비상 상황일수록 당이 안정적인 상황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아야 한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조금 아까 언급한 1박 2일 연찬회도 또 좀 시끌시끌했죠. 예. 우선 첫날은 주로 특강 중심으로 일정이 진행이 됐는데 예. 이지성 작가 그리고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그리고 이윤희숙 전 의원이 차례대로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지성 작가의 강연이 논란이 됐던 건데요. 이 작가의 부인이 그 당구 선수 출신 차유람 씨인데 지난 5월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지방선거 때 문화체육 특보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강연에서 이 작가는 자신이 그 부인 차유람 씨한테 입당을 권유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입당을 권유했는지 물었던 건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논란이 됐던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작가는 그러니까 부인한테 당신이 입당하면 국민의힘이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로 바뀌지 않겠냐. 국민의힘에 배현진, 나경원, 김건희도 있는데 부족한 것 같다. 당신이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아름다운 뭐 이런 표현이 문제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된 건데 그날 윤 대통령 방문도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지성 작가의 발언이 모두 이 윤 대통령 이 방문 뉴스를 다 덮는 상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매번 연찬회가 조용히 넘어간 적이 없다 이런 한탄도 나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여당 연찬회에 참석을 했잖아요. 예. 이것의 의미는요? 당, 정, 대 여기가 그 정부 출범 윤석열 정부의 출범 후에 처음으로 만난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예. 여당 의원들 그리고 정부의 장차관뿐만 아니라 외청장들도 다 왔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도 모두 다 왔습니다. 그래서 당, 정, 대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거고 그간 그 당정대가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를 불식하는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 을지 연습 기간이라서 술이 이렇게 마련되지는 않았고 오미자 주스로 건배를 진행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그 모두 발언에서 이제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또 전 정권이 잘못했다는 것을 물려받았다라는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당정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원래 계획상으로는 모두 발언만 하고 떠나는 거가 원래 계획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1시간 반 동안 만찬장에 남아서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만찬을 두고 윤 대통령이 당내 영향력을 높이려는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도 물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이 나면서 완전히 또 관심이 거기로만 집중돼서 연찬회 소식은 쑥 들어가 버렸죠. 예. 자, 민주당 소식으로 갑시다. 그 이재명 방탄 논란이 있던 당원 80조 개정안 한번 부결됐다가 결국 의결됐죠? 예.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킨다. 이런 내용의 규정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대신 정치 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취소할 수 있다. 내용으로 수정한 내용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예. 당무위가 결국 당대표가 의장이기 때문에 셀프 면제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의결이 됐고요. 애초에 개정안이 중앙위에서 부결이 됐는데 비대위가 재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사부재의 원칙을 말하면서 비명계가 반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의결이 됐습니다. 네. 전당대회는 이제 끝나죠? 예, 내일 전당대회가 열리고요. 대의원 투표 2차 일반 국민 여론조사 그리고 일반 당원 여론조사를 발표하면 모든 선거 절차가 마무리되고요. 예. 내일 저녁 한 6시 정도에 다 결과가 발표될 걸로 보이고 오늘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마지막 경선이 열립니다. 물론 내일 결과가 다 나오긴 하지만 사실상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로 굳어져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5명 그리고 최고위원 5명이 누가 될지가 관심사인데 예. 현재로서는 1위가 정청래 의원 그리고 2위가 비명계인 고민정 의원으로 여기까지는 좀 굳혀져 있고요. 3위에서 6위까지가 혼전 상황인데 서영교, 장경태, 박찬대 이 세 의원이 좀 앞서는 상황이고 송갑석 의원이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 결과는 내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2시 28분 지났네요.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해보죠. 기상청의 최용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서울은 현재 아주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는데 구름 한 점 없는 곳도 많습니다. 완연한 가을로 넘어간 느낌의 하늘인데요. 아침 최저 기온이 8월 들어서 서울은 가장 낮았습니다. 17.6도까지 떨어져서 서늘하기도 했는데요. 평년보다 3.6도 낮은 기온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또 오늘 파주의 기온은 14도대까지 내려앉았고요. 특히 내일은 오늘보다 아침 최저 기온이 더 떨어져서 전국 대부분
15도 안팎을 유지하겠고요. 평년보다도 5도가량 낮은 아침 최저기온 예상되니까요. 내일 아침은 특히 갑자기 낮아진 기온으로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서늘하거나 선선하게 출발했고 낮 기온도 서울 25도에 그치겠습니다. 속초도 같은 기온 예상되고 세종 26, 광주 대구 28, 제주 29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 분포로 대부분 30도 미만의 기온 보이겠고요. 내일은 서울이 28도까지 오르겠지만 월요일 다시 25도 등 당분간은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를 채 넘지 못하겠습니다.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남쪽으로 이동해 당분간 낮 기온이 이 상태를 유지하겠고요. 오늘 중부지방은 맑겠고 남부와 제주는 구름 많다가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가시거리 좋은 곳이 상당합니다. 최고 50km까지 쾌적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5도입니다. KBS 8월의 마지막 주말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벌써 추석이 성큼 2주 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초와 나들이 차량들이 많아서 평소 주말보다 정체가 심한 편인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강일부터 화도까지 긴 구간 어렵습니다. 더 가서는 남춘천에서 춘천 부근까지 막히고요. 이후에는 내촌 부근에서 서석터널까지 조금 전 교통량 늘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신갈분기점에서 양지터널, 다시 덕평 부근과 호법에서 여주휴게소 쪽 으로 어렵고요. 강원 지역에선 원조 부근과 새마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좀 더 지나 둔내터널에서 사고가 있었던 면원까지 정체 남아 있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은 서평택 분기점 3, 4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이라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해대교 위 1차로에서 사고가 났고요. 좀 더 지나서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는 매송휴게소 부근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밀리고요. 반대 목포 방향은 서평택 부근에서 서해대교까지 15km 구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꿰뚫는 주말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경랑에 휩싸인 정치권 소식, 오늘은 이 두 분께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근식 교수 그리고 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목소리 차례로 듣습니다. 먼저 경남대학교 김근식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예, 이 남부지방법원의 판결 그야말로 충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우선 이 정당 내 일이 사법부의 판단으로까지 가게 된 그 자체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 여하를 떠나서 정치권이나 정당 입장에서는 송구하다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원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정경심 교수 판결이나 김경수 지사 판결이나 판결에 대해서 그 자체를 가지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판해온 입장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남부지방법원의 이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판결을 승복하고 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입장에서 오늘도 당 지도부 회의나 중진회의나 의원총회를 통해서 향후의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그 사법부 판단을 비난하고 그 수석 부장판사 성향을 문제 삼고 그러던데요. 그건 아마 이제 어제 너무 충격적이어서요. 아마 이제 기각을 예상했고 인용을 전혀 생각을 못했다가 그런 결론이 나니까 아마 충격적인 상황에서 그런 이제 우려를 전달했던 방식인 것 같고 제가 아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합리성이 없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판사 출신 아니십니까? 예. 그래서 아마 충분히 승복을 하고 받아들일 거라고 보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했던 황정수 판사의 무슨 출생지라든지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과거에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 당에서는 절대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정말 우리 당 스스로가 지금의 이 당의 내용도 모자라서 당 스스로 저는 자멸의 길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대응은 계속 하겠다는 거죠. 이의 신청을 했고 다음 달 14일 날 심리를 열겠다고 했고 이게 네.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게 되니까 안 받아들여지면 고등법원에 항고도 한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냥 그런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지도체제를 공백으로 둘 수는 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이의신청도 하고 항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 제가 볼 때 이제 법조계 일반적인 이야기는 같은 재판부에서 또 이의신청을 이제 심리를 하기 때문에 예.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고, 그다음에 어제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서 예. 이미 가처분 신청입니다만 본안 판결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법적으로는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걸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가처분이 인용되고 비대위의 효력이 부당하다, 정지된다는 그 전제하에서 아마 새로운 당 리더십의 구축 문제를 예. 논의를 해야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어쨌든 그 첫 출발은 우리 당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과의 싸움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이 싸움의 승패를 떠나서 법리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준석 대표도 이 당에 그동안에 끼친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당을 더 혼란을 이끌었던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한 그동안 이 비대위 체제로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의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져야만 예. 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 첫 시발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행동으로 드러날 수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또 비대위원직도 함께 하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리를 내놔야 합니까? 일단 대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일단 법원의 판결을 따른다고 전제했을 때 비대위는 일단 존속하기가 어렵고요. 그렇다면 이게 비대위의 그 존속 자체가 중단된 상황에서는 지난 7월 8일 날 이준석 대표의 중징계가 결정 뒤에 우리 당이 정리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의 대표는 존재하지만 6개월 동안 사고로 일시 중단된 거기 때문에 예. 6개월 동안의 사고 기간 동안 원내대표가 당의 직무를 대행한다. 당대표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이어서 예. 비대위 체제는 사라지고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는 게 법리상 맞는 건데, 예. 지금 문제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비대위원이 다시 원내대표가 이 직무대행으로 가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타당하냐,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당을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출되지 않을까 싶고, 저 개인적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예.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의 여론에 부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 교수 주장은 권 대표는 자리를 내놓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절차를 논의해서 새로 네. 뽑히는 원내대표가 네. 내년 1월까지만 당대표의 직무대행을 하는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로군요. 그렇죠. 지금 법의 판결문에 따르는 건 저는 그것이 가장 순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오늘 밝히게 되면 이제 그 원내대표 선출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공고하고 또 후보 접수 받고 해서 그 절차까지만 직무대행으로서 관리를 하고, 예.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 중심으로 최고위 체제를 다시 복원을 해서 예. 직무대행 체제로 관리를 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게 아닌가 싶고, 그것이 또 애초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게 되고 내년 1월에는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복귀하고, 그죠?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를 절차대로 하고, 이거로군요. 그렇죠. 그 스케줄상으로 그렇습니다만 그 중간에 변수가 이준석 대표의 지금 경찰 수사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경찰 수사 이전에 어쨌든 징계는 그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는 내려져 있습니다만, 예.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기소가 된다든지, 예. 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당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 상황에 대한 변수는 또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 교수의 논리와 달리 당내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법원에서는 비대위원장직만 정지시킨 거니까 비대위원회는 그냥 가면 된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으로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면 된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아마 어제 그 법원 판결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아마 지도부가 논의한 끝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성을 찾으면 그런 논리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법원 판결의 취지는 당대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비대위로 전환한 것 자체가 효력이 정지됐다는 것인데, 예. 비대위의 정당성 자체를 법적으로 부인한 것인데,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그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죠. 예. 또 하나 있는 논리는 뭐 극히 일부일 것 같긴 합니다만 중앙위원회 같은 데서 당원을 바꿔가지고 비상 상태,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해서 지금을 비상으로 규정하자. 그렇게 당원 바꾸고 비대위를 출범하면 된다. 이 논리는요? 그 논리조차도 어제 판결문의 내용은 이게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민주적 질서 의무 그리고 정당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당원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거잖아요. 예. 좀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런 또 극단적인 논리인데. 예. 그러면 다시 중앙위는 아니죠. 저희는 전국위원회니까요. 전국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그러면 당원을 또 바꾸자. 비상상황을 또 규정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그게 이번 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그건 불복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어제 판결문에 나옵니다만 수십만 명의 당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했던 당대표라는 지도체제가 있는데 한 100명, 수백 명 정도의 훨씬 더 정당성이 부족한 상임정국이나 전국위원회에서 그 당원 전체의 의견들을 민주적 수렴 절차 없이 바꾼다는 것 자체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한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결과 우리 김 교수 주장대로 갈지 아니면 조금 아까 김 교수가 표현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성이 있다면 할 수 없는 그런 식의 결론을 낼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네네. 이준석이 전 대표라고 불러야 되나 대표라고 불러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래서 어제 이준석 대표한테 개인적으로도 제가 그 의견을 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이겼다고 해서 승자가 됐다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 또 큰 화를 갖게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럴 때 본래 자신이 약속했던 것처럼 법원에서 인용이 되면 잠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동안 윤석 대표가 여론에서 불리했던 점 뭐냐면 매일 몇 개의 인터뷰에 나와서 몇 개의 방송에 나와서 계속 여기저기 막 공격하고 비난했던 것들이면서 당을 힘들게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법원에서 이준석 대표의 논리가 옳았다고 손을 들어준 만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자만하지 말고 약속했던 대로 자맹하면서 여론을 좀 보면서 당 스스로가 재정비 될 때까지 지켜보는 그런 겸손한 그리고 좀 침묵과 무건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는 자세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수 언론 상당히 여러 곳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다시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할까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본래 이 첫 단추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껄끄럽고 불편하지만 그 정치의 기본은 결별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덧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 선대위 때 2번이나 가출했던 걸 끌어안았던 것처럼 대통령이 된다면 집권 여당의 대표를 끌어안았으면 이 문제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는 이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또 현실적인 조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고민을 해야 될 때고 가장 먼저 좀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대통령과 윤핵 간의 결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핵관과 이준석과의 싸움이었고 윤핵관이 패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또 대통령이 윤핵관과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주면 이 윤핵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대통령까지 옮겨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다면 적어도 이런 당의 위기 상황에서는 윤핵관을 쳐내는 또 윤핵관의 무능과 무책임과 이 줄세우기에 자기 정치만 했던 윤핵관에 대해서 과감하게 단호하게 혼내주는 이런 전 대통령의 모습이 오히려 우선적으로 지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윤핵관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냐 사실 다 대통령 지시받아 대통령 뜻대로 한 거 아니냐 그럼 자기 지시대로 행동한 사람들을 쳐낸다?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의 뜻이 그거였다는 거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저는 윤핵관이 오히려 대통령 뜻을 내세워서 오히려 대통령을 팔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쪽이 좀 맞다고 보고요. 이 이야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주는 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치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면 그걸 잘못 시행한 신하들과 관련자들을 쳐냄으로써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정치력을 복원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김 교수의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향후 여권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남대학교 김근식 교수였고요. 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민주당 얘기 여쭤보겠습니다만 이게 워낙 큰 뉴스라 남의 당 얘기지만 이 국민의힘의 지금 상태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면서 정말 권력의 생리는 누가 집권해도 똑같은가? 해결하는 과정도 결국은 절대 권력 중심으로 그 시야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나? 뭐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원이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어서 정당 민주주의에 위배됐다고 판시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의 중심으로 움직여온 정치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 건 거죠, 한마디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윤핵관 하지만 이미 권성동 대표와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러로 규정한 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는 순간 이건 윤핵관은 대리인이고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서 이준석 대표를 사퇴시키려고 했구나. 이게 국민 모두가 확인했는데 이거를 자꾸 뭐 윤핵관이 대통령을 참칭한 거다라는 식으로 하는 건 좀 곤란한 거고요. 그러나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대통령에게 묻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핵관이 책임져야 한다. 뭐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책임지는 모습은 어떻게 귀결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우선 일단은 저는 아주 비상식적인 잘못을 한 거라고 보는데 그게 대통령이든 윤핵관이든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한 당대표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내보내는 것 자체가 비상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해결책은 뻔히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정당에서 이럴 때는 원내대표 다시 뽑아서 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고 그리고 최고위원 중에 사퇴하지 않은 사람은 인정해주고 과거에 그리고 나머지는 전국위에서 뽑아주면 됩니다. 이 방법이 아닌 예를 들면 권성동 대표가 다시 직대로 가는 것이 저는 가장 이 상황을 호도하는 그런 대책이 될 것 같은데 뭐 국민의힘 의총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뭐 상식적으로는 원내대표 새로 뽑는 게 1번이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고. 자, 이제 민주당 얘기로 가서 이재명 당대표는 굳어진 것 같고 최고위원은 어떻게 될 거로 전망들 하세요? 지금 막판에 송갑석 후보가 치고 올라와서 송갑석 후보냐 박찬대 후보나 장경태 후보가 떨어지냐 요게 이제 오히려 더 당원들 사이에서는 관심이 크더라고요. 그거는 뭐 대의원 투표가 비중이 높습니다. 대의원 한 명이 당원 50명 이상의 그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그런데 지금 그 투표율이 너무 낮고 뭐 일찌감치 그 대표의 경우에는 뭐 승패가 결정나서 그런지 여론의 관심도 별로 없고 이른바 컨벤션 효과는 아예 그냥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우선 저는 지방선거 지고 나서부터 당대표 선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 안 좋은 모습으로 치르려고 민주당 일부가 작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에 지면 대선과 지방선거 왜 졌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욕을 고쳐서 이런 정당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대표 나간다 안 나간다가 아니고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 일이 이재명 나오지 마라. 이재명 안 나오면 나도 안 나간다. 이거를 거의 한 달 반 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냥 온통 당대표 선거가 이재명이라는 이름만으로 굴러가니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몰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당대표 컨벤션 효과를 스스로 깎아먹고 민주당이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새 지도부가 뽑히면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과제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열 정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이게 어떻게
이 전국에서 야당 대표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 가장 이상적인 건 DJ였다고 생각합니다. DJ는 야당 대표더라도 전국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게 총체적 난국이니 ABC를 하자 같이 이렇게 제시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이재명 의원도 당대표가 되면 예를 들면 뭐 당 내부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가 뭐는 잘하고 뭐는 못하고 우리는 이거는 싸워서 이겨내고 이건 협치해서 이겨내겠다. 이런 청사진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까 말씀 처음 시작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정치는 이 절대 권력 중심으로 가나 보다 뭐 이런 표현 쓰셨잖아요. 네. 비슷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그 당원 80조 기소되면 그 당직 직무 정지하는 그것을 그대로 두되 이 3항을 바꿔서 당무위원회가 그걸 구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추가하는 이 내용이 한 번 부결됐는데 뭐 사실 한 5일 정도 미리 공고를 해야 하는 기한을 어기고서 이틀 만에 후다닥 다시 재상정해서 가까스로 과반 좀 넘게 통과시키는 거 이거 다 절대 권력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터프하게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토록 무리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중앙위에서 부결된 게 당원 80조 3항하고요. 당원 제14조 2항입니다. 근데 제가 언론을 다 오늘 아침에 보니 보수 언론이 마치 당원 80조 3항 때문에 중앙위에서 이 두 개가 부결을 된 것처럼 썼던데 아닙니다. 그럼요. 당원 80조 3항 고치는 것은 대개 중앙위원들이 콘센서스가 있었고요.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 건 당원 제14조 2항입니다. 뭐죠 그게? 그게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그거요? 전국 대의원 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 개정할 때 국민투표하는 위상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조항은 저는 뭐 민주당이 늘 시민과 편먹어야 이기는 거고 당원의 권한을 강화해야 시민들이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해 주실 테고 이런 소신이 있는 사람이니까 적극 지지하는데 이게 굉장히 파괴력이 큰 사안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쉽게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원 제14조 2항에 대한 거부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당원 80조 3항 중앙위원회 콘센서스가 있는 걸 다시 올린 것이죠. 근데 저는 당원 80조 1항이 2015년에 김상곤 혁신위에서 새정치 바람 속에 통과될 때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기소만 돼도 당직 정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이거는 검찰의 기소가 100% 공정할 때 작동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검찰의 정치적 공정성을 저는 신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과잉 의제화시켜서 통과시킬 일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전 의원의 의견과 달리 아무튼 당은 절대 권력자 이재명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뭐 피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비판은 가능한데 그 당원 80조 3항은 이재명 의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죠. 현재 친문 의원들도 수사받는 분들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야당 정치인 전반을 위한 건데 이것이 뭐 이재명 방탄용이다라는 비판을 할 수 있는 소재인 거죠. 프레임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데 이 부분은 사무총장이 당직 정지를 당무위에 이제 올릴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있다기 때문에 강제 조항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까지 과잉 의제화 될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신은 당원 80조 1항 국민의힘의 당규 11조인가요? 그거는 삼권 분립과 정당의 존립을 검찰에 맡기는 것이다. 둘 다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된다고 치고 이재명 대표 기소될까요? 기소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겠죠. 근데 그래서 만약에 정말 기소할 거리가 있어서 기소가 된다면 그리고 그게 증명된다면 저는 뭐 그거는 어떻게 거부합니까? 그렇죠. 책임져야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
이게 2018년 경기지사 경선 때부터 문제가 돼서 경기도지사 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기소가 돼서 정말 탈탈 털리는 과정에서 한 가지 안 나온 게 뇌물 받은 정황이 지금까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정치적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김혜경 사모의 법카 같은 거는 120군데를 압색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소환 한 번 안 하고 그냥 무혐의하고 이러다 보니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말 검찰이 선택적 불공정, 선택적 공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은 정치 보복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야당은 당연히 생각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소하려는 노력은 이어지겠으나 부담이 클 거다 그 말씀이군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까지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1부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 도두고 뛰어야 복사뼈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사뼈는 발목 부근에 안팎으로 둥글게 나온 뼈를 말하고요. 복숭아뼈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속담은 아무리 도망쳐 봐야 별 수 없다 또는 다 할 것 같이 날뛰어도 기껏 조금밖에 더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속담에 나온 도두다는 도 밑에 디귿 받침을 써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키가 높아지도록 발을 조금 위로 들어 올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힘껏 높이 뛴다는 뜻을 가진 동사로 도두뛰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두뛰다는 앞서 말씀드린 도두다와는 달리 도 밑에 디귿 받침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리 나는 대로 도두라고 씁니다. 둘 다 발음이 똑같이 도두로 나기 때문에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도두뛰다로 씁니다. 도두는 위로 높게라는 뜻의 부사로 뒤에 동사를 써서 담을 도두 쌓았다, 모종을 도두 심었다와 같이 문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두뛰다, 도두보다, 도두배다와 같이 한 단어로 된 표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도두보다는 실상보다 좋게 본다는 뜻이고요. 도두배다는 베개 같은 것을 높게 벤다는 뜻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재미있는 동화 하나 들려드릴까요? 신기한 콩이 하나 있었대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콩을 검색해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콩을 다운받으면 휴대전화에 콩을 심을 수 있는데요. 그 콩을 심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요. 전 세계 어디서나 KBS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고 간편하게 다시 듣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좋아하는 DJ 모습을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볼 수도 있고 요금 걱정 없이 메시지도 보낼